어떤 내용의 소를 제기할 건가 이런 류의 문제 타입이 하나 유형이고, 그 다음 문제 타입은 아까 말했듯이 이 소는 인용될 것인가 기각될 것인가 또는 부적과 강사될 것인가 문거를 들면서 결론을 내려라 라는 건데, 예를 보니까 1회 변호사 시험에 병 제기한 소와 병이 제기한 빠진 것 같은데 병이 제기한 소와 을이 제기한 소는 적법한가? 병이 제기한 소와 을이 제기한 소는 각각 적법한가? 그러니까 여기 아마 중복제소를 물어봤을 거예요. 채권자 대의 소송이 제기된 거와 채무자 스스로가 직접 자기의 채권을 청구한 것에 있어서 선후관계에 있어서 아마 중복제소를 물어봤으니까 그 적법한가를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고 청구가 전부 기각되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이 된 후 나머지 2천만 원 부분에 대해서 갑을 상대로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 적법한가. 이것도 큰 1번 문제였던 거로 기억되는데요. 이 논점은 뭐였겠어요? 아까 말했듯이 18번 논점이죠. 일부 청구에 대해서 선행적으로 기각 판결이 있은 다음에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 재차 소를 제기했을 때에 있어서 앞 청구가 일단 그 채권의 일부분에 대한 청구였는데 잔부분을 추가 청구하는, 잔부분을 이제 다시 청구하는 경우에 틀에서 있어서 결국 기판력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중복제소 금지 또는 기판력 부분을 물어보면서 적법 여부를 체크해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은 소송 경고에서 제기된 당사자들의 주장 내용을 토대로, 이게 이제 가장 연수원류의 문제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반소 청구도 있고 해서 각 결론을 논과 함께 서술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사실관계 내용이 당사자 주장 사실 모두 사실로 입증되고 다른 주장이 없다는 역시 을의 청구에 대한 결론을 논과 함께 서술하시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도 그런, 그러니까 마지막까지가 그런 틀에 있어서, 그러니까 요 위에 두 개는 적법 여부에 관련된 쟁점이었고, 요거는 아마 적법도 포함해서 이제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 이런 틀에서 이미 연수원성 문제에서 실제 이제 실제법적 지식이 투입돼서 따지는 것인데, 가장 이제 그 실제법적 투입을 하는 건 나중에 요건 사실 소송 유형에 따라서 우리가 예상되는 공방을 이제 상정하면 되는데, 일단 조금은 흔히 말하는 건 여러분이 계속 물어보는 거가 있는데, 뭐가 계속 물어보냐면 추심 명령이 발부됐을 때, 채권자가 아니라 그 추심에 대한 채권의 채무자가 직접 제3채무자에 대해서 청구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 틀을 계속 물어봐요. 추심 명령을 내가 그려줬으면 좋겠는데 일단 나중에 다시 하는데 머릿속에 잠깐만 틀만 말을 해주려고 하는데, 추심 명령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이 채무자의 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발부받았다, 이런 틀이죠. 그랬을 때 꼭 뭐 물어봐요? 이 채무자가 제3채무자한테 직접 청구한 것에 대해서 제3채무자가 뭐라고 꼭 얘기해요? 제3채무자가 채무자가 직접 청구한 틀에 대해서 너한테 직접 못 주겠다, 너가 지금 들어왔지만 추심명령이 발부됐다 라는 틀을 설정해 놓고, 이 채무자가 제3채무자한테 청구 들어온 데 대해서 제3채무자가 못 주겠다고 붙었을 때 이제 그게 가장 물어보는 틀 중에 하나인데, 그 경우에 항상 정답적인 얘기는 뭐예요? 채무자가 추심채무자가 직접 청구하면 당사 적격이 문제되느냐 안 되느냐 있어서 당사 적격이 없게 된다. 추심채무자가 당사 적격이 없게 된다. 이런 추심된 채권에 대해서 청구했을 때와, 그 다음에 그 추심채무에 대해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한테 직접 청구한 데 있어서 이제 추심명령이 발부됐을 때 당사 적격이 있겠냐 없겠냐 이런 틀인데, 그 다음에 그런 틀에 물어보는 것 정도가 일단 하나 얘기해 두는데, 이런 두 가지 틀이 질문이 되는데, 이런 틀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요건 사실의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건 사실로 가고요. 요건 사실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렇기
공방을 펼치는 것이 머릿속에 그려져야 되는데, 공방을 펼치는 게 머릿속에 그려져야 되는데, 예컨대 그런 그물을 치고서 기다리면 을과 A가 제기할 수 있는 실체법상 타당한 무엇인지를 논과 함께 서술할 수가 있대. 갑측이 들어온 청구에 대해서 아마 이 을과 A가 피고일 것 같은데, 피고가 펼칠 항변은 무엇일까? 그럼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 예상되는 항변을 보통 우리가 익히고 있는 것에 대부분 걸려요. 예컨대 뭐 간접법상 지상권에 대한 항변을 하는 것이 이번에 한번 출제됐겠죠. 아마 이 문제가 그런 간접법상 법정지상권의 항변을 펼치는 그런 문제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까지 이해할 거예요. 문제 유형은 그런 거다. 문제 유형은 그런 거다. 까지 이해하고요. 그래서 보세요. 예. 공방이 이렇게 펼쳐지는 거죠. 원고가 자기 청구를 뒷받침한 청구 원인을 제시를 해야겠죠. 여기서 제시하지 못하면 원고가 자기 청구를 뒷받침하는 청구 원인을 제시하지 못하면 주장 자체에 실당한다, 뭐 그런 표현을 쓰는데 주장 자체에서 무너지는 거죠. 보통은 여기에 충족됐다는 전제하에 피고가 이 청구 원인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겠죠. 그럴 때 이 청구 원인을 부인하면 주장 입증 책임에 있어서 원고가 주장하고 그게 부인당했으니까 입증을 해야 되는, 증명책임 분배에서 입증해야 되는데, 여기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가 뭐예요? 여기서 서증이 제출된 것에 대해서 처분문서 등에 있어서 영수증 같은 게 보통은 따라 붙겠죠. 대응 같은 경우. 그랬을 때 그 진정성립 여부 등이 이제 쟁점이 돼서 피고가 자백을 한다든지 하고 나서 나중에 그 진정성립에 대해서 자백을 하고 나서 나중에 진정성립을 철회하는, 번복하는 이런 것이 가능하냐라는 질문이 자주 등장하죠. 그래서 차용증에 대해서 피고가 진정성립에 있어서 인정을 해버리면 그 진정성립이라는 건 사실은 조금 틀린데 도장이 자기 거 맞다, 뭐 이렇게 인정했으면 여러분이 2단의 추정이라고 해서 인형이 맞다면 결국 인형을 찍은 의사가 본인의 의사에서 찍었다고 봐서 결국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그 다음에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결국 실질적 증명력도 있다고 본다 라는 이유로 이제 2단의 추정과, 그래서 2단의 추정에 의해서 형식적 증거력이 있다라고 보이고, 형식적 증거력이 있다면 별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처분문서에서는 실질적 증거력도 있다라고 봐서 입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질문되는 것은 지금 말했듯이 그 2단의 추정에 있어서 자기 도장이 맞다라고 한 그 부분을 나중에 처리하는 것에 있어서 보조사실에 대한 자백의 취소 처리가 가능할 건가가 하나 쟁점이 되고, 이건 뭐 사법시험에서도 물어보고 이 변호시험에서도 계속 물어보죠. 그러니까 입증에 있어서의 문제로서, 즉 차용증을 원고가 증거로 서증으로 제출을 했는데 피고가 도장이 맞다라고 하고 나서 나중에 번복하려고 할 때 라는 것은 우리가 소송에 의미 있는 사실 중에 주요 사실과 간접 사실과 보조 사실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주요 사실은 그 요건 사실로서의 직접 자기 청구를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사실이라고 일단 이해하면 되고, 그 다음에 간접 사실은 그 주요 사실을 추단시키는 전제되는 사실이라고 이해하면 되고, 그 다음에 보조 사실은 증거력, 증명력에 관한 사실로 이해하면 돼요. 그럼 여기서 잠깐 추가 설명을 한번 해본다면, 그러니까 재판이라는 판결을 한다는 건 어떤 과정이냐면, 사실을 확정해서 여기다가 법규를 적용해서, 물론 이제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석 작업 등을 해서 적용을 해서 그 다음에 권리 의무를 확정한다. 이게 판결의 메커니즘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권리 반대 분야에서 볼 때 의무를 확정한다. 즉 분쟁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쟁이 있는데 이 분쟁이 당사자 사이에 소송까지 안 오고 해결되면 다행인데 어찌할 수 없어 소송이 제기돼서 결국 판결로서 권리 의무를 확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상황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입장 제출을 통한 소직에 의해서 이제 판결의 종착역으로 가는 메커니즘에서 이 권리 의무를 확정하는 거고, 이 확정된 권리 의무를 실현하는 게 강제 집행 절차죠. 그러니까 판결 절차는 집행 절차에 대비해서 권리 관계를 확정하는 절차고, 이 집행 절차는 권리를 실현하는 절차죠. 뭐 넓은 의미에서 보면 다 권리를 뭐 확정하고 실현한다고 하지만 그 세분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데, 그럼 권리를 확정하는 메커니즘은 어떻게 되느냐? 그럼 우리가 권리라는 물권, 채권이라는 두 가지 큰 대별할 수 있는 권리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원고에게 그런 권리가 있다. 반대 분면으로 피고에게 그러한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확정해 주려면 이 물건, 이 생수라는 통이라는 물건은 보고서 내가 쥐고 있다, 뭐 이게 어디 누구에 속하고 있다, 누구한테 줘야 된다라는 게 이 실체가 있지만, 그러한 대상인 물건을 본다는 개념은 있지만 이 대상이 아닌 권리인 물건이면 물건이라는 소유권, 채권이라면 뭐 예를 들어 대여금 반환 청구권, 이런 권리는 눈으로 보거나 만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관념적으로 만든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그 관념적인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확정해서 누구 거다, 누구에게 있다, 뭐 이런 말을 할 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권리 의무 자체를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런 상단 문법의 메커니즘을 이용한다. 그러니까 민법 598조에 보면 소비대차의 경우는 이 금전을 대여하고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과가 생긴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매매계약에 있어서 뭐예요? 목적물을 넘기고 반대쪽은 매수인은 대금을 치르는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과가 생긴다. 이렇게 민법 실체법에 조문이 있는 거예요. 그럼 민법 실체법의 조문은 어떤 요건하에 어떤 효과가 발생한다. 즉 소비대차에 관한 민법 598조에 따른 효과로서 반환 청구권이 생긴다. 매매계약에 따른 민법 564조에 따른 효과로서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매매 목적물을 넘겨달라는 권리가 생기는 거고,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매매 대금 청구권이 생긴다. 그런 채권이 생긴다. 라는 실제법의 조문에 따라서 요건과 효과가 기준된 조문에 따라서 규율되어 있는 실제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요건에 따라서 민법 예컨대 소비대차에서는 598조, 매매 대금 청구에서 민법 564조인가요? 이렇게 해서 나오는 효과로서 그 효과가 생긴다. 이 효과가 권리 의무 관계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효과 권리 의무는 관념적인 것이니까 그것을 그 자체로 확정할 수는 없으니까 요건을 우리가 확정을 해서, 즉 요건 사실을 확정을 해서, 이 부분을 확정을 해서 그 다음에 이 확정까지는 당사자가 공방을 펼쳐서 판단을 법원이 해서 이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는 자유심증주의가 작동을 해서 그 다음에 이 사실 확정한 것에 대해서 법규를 해석 적용을 해서, 이건 법원이 하는 것이죠. 해석 적용을 해서 그 효과로서 너한테 소비대차에 따른 반환 청구권이 원고 너에게 있다. 원고 너에게 매매 계약에 따른 그 매매대금 청구권이 있다. 원고 너에게 정유취득 시효에 따른 소유권이 있다.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다. 원고 너에게 이제 취득 시효에 따른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다. 이런 확정을 하는 권리 관계 메커니즘에서 사실이 이제 확정하는 전제가 되는 거고, 법규는 법원이 해석 적용하는 거고, 권리 의무는 추상적 관념적인 것이니까 그 효과로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틀을 이해하면 되는데, 이때 사실로서 중요한 게 요건 사실이죠. 요건 사실. 헌법에서는 주요 사실을 하고서 또 구별하기도 하는데 보통은 요건 사실을 주요 사실을 하고. 그런데 이 대여 사실이 그대로 확정될 수 있으면 민법 598조에서 반환 청구권이 생긴다고 하는데, 우리가 실제 소송에서는 대여 사실에 대해서 차용증이 딱히 있으면 참 좋겠는데, 설사 있어도 이제 그 차용증이 위조됐느냐 아니냐의 문제로 가지만 차용증조차도 없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편 우리가 이렇게 대여금 반환 청구권 갖고 소송까지 될 정도의 상황을 보면, 여러분이 민법에서 돈 빌려주고 못 받는다, 또는 소송법에서 못 받으면 소송한다, 이런 말이 계속하지만 주위에서 실제 그 다음에 대여금 반환 청구 사건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대부분은 어떤 경우냐면 여러분도 느껴보겠지만 실제 소송상 분쟁을 권리의무를 확정하는 의미 있는 것은 예컨대 대여 사실을 부정한다든지 또는 피고가 변제했는데 원고가 무언가 이유 때문에 또 달라고 한다든지 또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든지가 뭐 첨예하게 다퉈진다든지 하는 게 우리가 의미 있게 지금 막 분석하는 틀인데 실제 벌어지는 일은 대여금 못 받고 있어서 뭔가 고통스러운 사람의 대부분은 보면 뭐예요? 피고가 즉 채무자가 돈 빌려간 것을 부정한다가 아니라 사실상 못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실상에 벌어지고 있는 그런 것 등은 사실상 소송상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데 있어서 큰 원래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뭐에서 문제 있는 거예요? 변제 자격이 없거나 즉 못 갖고서 문제라는 거지 그 대여 사실 자체를 둘러싸고 또는 변제를 둘러싸고 그 원고의 청구 원인 사실이나 피고의 항변 사실을 둘러싸고의 싸움이 첨예하게 있는 경우는 아닐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류의 사건조차 그럼 왜 이 대여금 청구로서 소송까지 하게 되느냐? 사실상은 소송에서 해줄 일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 분쟁 자체에 실체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내는 이유는 뭐예요? 그 경우는 집행권한을 취득하기 위한 것인데 그 집행권한을 즉 판결, 확정된 판결을 취득하려는 건데 확정된 판결을 취득하기까지의 사이에 첨예한 공방은 거의 없는 사건이고 단순히 재산이 지금 없어서 못 갖고 있을 뿐인데 또 불구하고 원고가 소송을 내서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집행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집행권한이 필요하다는 점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런 류의 사건은 사실은 소송 절차를 이용하는 것보다 판결 절차를 이용하는 것보다 독촉 절차 등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여러분 독촉 절차가 뭔지 이런 거 안다는 전제에 그냥 추가 설명은 안 하지만 그런 게 있습니다. 제일 사실은 간명한 건 뭐예요? 독촉 절차도 사후적인 절차를 밟는다는 의미인데 더 이상 절차 밟을 필요 없이 집행 단계로 곧바로 갈 수 있는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공증을 받아둔 거예요. 여러분이 변호사 사무실 등이 공증을 하는데 실제 공증인이라고 변호사 자격자이어야는 하지만 전업으로 공증인을 하는 사람들이 전국에 20-30명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보통 공증인을 부르는 거는 변호사 사무실이 겸업으로 공증 업무를 하는 그런 경우를 대부분 서울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무소에 가서 집행증서라고 조문상의 용어는 아닌데 공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곧바로 나중에 집행을 수락하는 문서를 돈 빌린 사람이 사인을 해줘서 공증인이 이른 그 어떤 공정한 중간자 입장에서 미리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거기다가 승낙을 사인을 한 것을 작성을 해줘서 채무자한테 주면 채권자가 나중에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았을 때 그것을 곧바로 집행 권한으로 해서 확정 판결과 이꼴적인 집행 권한이 돼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단계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집행 권한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 독촉 절차 등도 간명한 방법이긴 하지만 물론 독촉 절차가 모든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독촉 절차는 금전 기타 대체물 등에 한정하는 거고 그 점에 있어서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하여튼 금전적인 청구에서는 독촉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것 등에서 판결 절차보다는 간편 신속하지만 한편 그보다 더 사전적으로 곧바로 집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공증을 받아두는 집행증서를 만들어두는 것이 있는데 다만 지금 이 이야기를 끌고 보면은 우리가 이미 금융권 등의 어떤 사금융 그러니까 제2금융권 뭐 이런 등의 공식적인 절차 아니고 친구 사이에서는 사실은 공증은커녕 일반 차용증조차도 받기에 참 깝깝한 거죠. 그러니까 말로서는 공증을 받아둬라 라고 하지만 우리 문화가 그렇게 무슨 증거를 남기는 문화가 아닌 상황에서 어떤 지인끼리의 돈 빌려준 것에 있어서는 뭐 그렇게 하기는 상박하달까 뭐 현실적으로는 심리적으로 수용이 되지는 않는데 하여튼 돈을 빌려주고 나서 그러한 증서 등을 받아두지 않았을 때는 실제 이제 곤혹스러워지는 것이죠. 실제. 그래서 실제 차용증이 확실히 있다 정도만 돼도 다행인데 아까 말한 대로 차용증보다 더 확실한 것은 집행증서를 받으면 아예 그게 판결문의 대용물이 돼서 확실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뭐
다시 돌아와서 차용증이 없을 때에 있어서는 증명을 하는 단계에 있어서 그 대여 사실을 직접 증명할 이 소비대차의 주요 사실인 요건 사실인 대여 사실을 증명해서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하려는 데 대해서 승소할 수 있는 이 직접적인 증거라고 불러요. 대여 사실이라는 요건 사실을 직접 뒷받침하는 증거로서의 그때 그럼 차용증이 직접 증거가 되는데 그러한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직접 증거가 없을 때는 어떻게 증명하느냐? 이러한 주요 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 사실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간접 사실은 뭐냐? 우리가 주요 사실은 대여 사실인데 대여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딱히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돈 빌려준 것을 어떻게 해요? 예컨대 이런 거잖아요. 요건 요새도 이건 형사적이랄까 뭐 선거적인 건데 돈 3억 1억인가 3억 건드렸다는데 딱 그 장면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막 추론하잖아요. 그때 뭐 이 전달책끼리는 만난 거다. 뭐 그때 뭐 같은 통화권 내에 있었다. 그다음 통화 내용 아직 밝혀내지 못했지만 뭐 통화를 했다. 이런 게 간접 사실이라는 거죠. 뭐에 대한 간접 사실이에요? 돈이 건네졌다, 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것들이 간접 사실이죠. 즉 주요 사실을 추인시키는 거죠. 즉 그걸로 쓴다면 뭐죠? 공천 뇌물인지 공천 헌금인지를 뒷받침하는 간접 사실 등이죠. 똑같이 대여 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증명하느냐? 그다음에 실제 여러분의 사건은 그렇게 직접적인 증거가 딱 있으면 소송까지 가면서 서로 치고받고 할 의미가 있는 싸움이 굳이 벌어지지 않을 거예요. 누구나 봐도 명백히 뒷받침하는 증거가 확 있으면. 그러니까 보통은 없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증명 단계에서 치열하게 싸움 될 수밖에 없는 경우겠죠. 그러니까 대여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딱 없으니까 간접 사실로서 그럼 교과서적인 설명은 어떻게 해요? 돈 빌려준 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요번 공천 헌금, 공천 뇌물 사건을 친자면 내가 3억 원을 빌려줬다고 한다라는 걸 한점은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준 장면에 대한 찌릿한 건 없지만 3억 원을 그날 내 통장에 줬다고 주장한 내 입장에서는 3억 원을 통장에서 인출을 했어요. 어디서 갖고 왔어요. 하여튼 마련했어요. 그 다음에 마련했어요. 그 다음에 그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전까지 막 어떤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 월급도 못 주고 있는데 내가 주장한 날 이후부터는 즉 이 헌금이 뇌물이 간 이후부터는 뭐예요? 직원 월급을 준 상황이 드러나요. 물론 그 직원 월급 줬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내 돈을 건네받아서 줬다는 보장은 아직은 없는 거지만 뭔가 돈이 생겼으니까 월급을 못 주다가 주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날 언젠가 곧바로.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나를 변제기 이후에 길거리에서 어떤 음식점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갑자기 후다닥 도망갔어요. 그 도망간 것을 점원이 또는 부엌에 있던 사람이 주방에 있던 사람이 그 주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뭐다? 간접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즉 내가 3억 원을 인출한 사실 그 다음에 그 빌려간 사람 내지는 했던 돈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경제적 형편이 좋아진 사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나를 보고 피한 사실 정도의 3개라면 3개 정도가 이제 증명해낼 수는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인출한 거 증명되죠. 경제적 형편이 좋아진 거 증명할 수 있죠. 도망간 거 주방에 어떤 사람이 증언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간접 사실에 붙여서 자유심증주의에 의해서 이 간접 사실로부터 주요 사실을 추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정이죠. 이게 여러분이 사실상 추정이라고 우리가 수능에서 부르는 거고 이런 추정을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만들어 놓은 것을 법률상 추정이라고 하는 거죠. 민법에 보면 점유 계속의 중간에 있어서 다 증명하지 않아도 이렇게 해서 처음과 끝 사이에서 연결되면서 점유가 계속되는 걸 추정한다. 등등 그런 여러 가지 추정 규정을 사실적인 단계에서 승화시켜서 법률의 규정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 다음에 사실상 추정에서 거의 그 개연성이 어느 정도 어떤 흐름이 논리필연적이라고까지 이를 지경으로 보이는 정도라면 그것을 우리는 이릉의 추정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릉의 추정은 사실상 추정 중에 아주 그 강도가 가장 센 거죠. 추정의 그것이. 그러니까 그런 추정 규정 등에 의해서 심증이 형성돼서
이제 법규를 적용해서 법률의 해석 적용해서 이 권리의무를 확정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주장의 주요 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 사실을 가지고 주요 사실을 추인받는 이런 루트의 소송도 오히려 이런 류의 싸움이 벌어질 확률이 많다는 거죠. 주요 사실을 직접 추인시키는 증거가 거의 완벽하게 갖춰져 있으면 피고가 그렇게 힘쓰면서 대들겠어요. 그냥 거의 힘없이 나가 떨어지겠죠. 그런 정도라고. 그런데 그게 싸움이 된다는 것은 이 주요 사실을 뒷받치는 증거가 거의 강력하게 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싸움의 곳곳에서는 간접 사실부터 주요 사실을 추인하는 그것을 잘 해서 판단자인 법관을 잘 설득을 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미국식의 배심제도라면 배심원을 설득시켜야 되죠. 우리는 뭐 민사에서는 아직 그런 건 아니지만 형사도 특수한 사건이지만 그러면 이제 일반 사람은 아니지만 적어도 판사를 잘 설득시켜야 되고, 미국식의 배심제도라든지 우리의 로스쿨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기 주장을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능력 등을 원래 그런 능력 등을 펼치는 것을 대항하기 위해서 심리학도 배워야 되고 경제학도 배워야 되고 협상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걸 배우라고 하면서 변호사 시험을 세팅을 이렇게 해놨는데 아까 초정에 가서 보니까 세팅을 이렇게 했더니 또 여러분의 공부의 강도는 그것에 따라서 그런 것을 활용하지 않고 그런 것을 안 하고 그냥 시험 공부마저도 못하는 정도로만 세팅을 해놓고 있어서 문제라는 게 내 이야기잖아. 원래 세팅은 그런 걸 하라고 세팅해놓고 여기를 이렇게 해줬는데 그런 걸 안 하고 여기서 나머지 스포츠 중계 다 보고 요 공부를 이만큼밖에 안 하는 거예요. 원래는 스포츠 중계 보지 말고 그런 걸 하고 요것도 하라고 했는데 그거 안 하고 이것은 100%도 그나마 또 30% 받으려고 하니까 손가락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왜 필요한지 지금 잘 생각해서 이 설득력 그런 거가 중요한 포인트였다라는 게, 미국식 제도는 확실히 그런 건데 우리는 좀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판사를 설득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런 간접 사실을 잘 구성해서 주요 사실을 추인해야 돼요. 다시 돌아와서 이런 간접 사실 바탕으로 주요 사실을 추인하는데 그 경우에 간접 사실 개념을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추론을 해서 주요 사실을 뒷받침해서, 왜냐하면 주요 사실 직접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가 딱 100% 뻔한 거, 그래서 사건이 뻔한 거는 실제 7, 80% 그런 거 뻔한 거는 굳이 자기한테 온다는 보장도 없고 자기가 특별하게 남도 잘할 확률도 있는 것도 없고 하니까 거기서는 그냥 쌤쌤인 거니까, 그런 데 있어서 그런 사건이 아닌 경우를 우리는 상정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간접 사실을 잘 구성해서 주요 사실을 추인받기 위한 그 추인하는 판단에 있어서는 자유신중주의에 따라서 법관이기 때문에 법관한테 그걸 잘 설득시켜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 돌아서 이제 그런 주요 사실과 간접 사실에 대해서 주요 사실이 내지는 요건 사실이 이 간접 사실이라는 개념에 대입돼서 직접 사실이라는 용어를 쓰죠. 그때는 직접 사실이라는 용어를 쓰죠. 간접 사실을 바탕으로 직접 사실이 추인되는 것이죠. 한편 보조 사실이라는 것은 증거력에 관한, 증명력에 관한 사실을 말하는 것인데, 그 경우에 다시 돌아가서 아까 서증의 형식적 증거력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요. 형식적 증거력에 있어서 그 보조 사실은 주요 사실과 달리 간접 사실과 보조 사실은 변론주의의 작용면이 아니다라는 게 교과서적인 이야기죠. 그러니까 주장되지 않더라도 판단할 수 있는데 쓰이는 것이기도 하고, 변론주의 두 번째에 있어서 자백의 구속 여부에 있어서 반대의 학설은 있지만 원칙적으로 적용이 없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특이하게 서증의 형식적 증거력에 대한 보조 사실에 대한 자백에 대해서는 변론주의에 있어서 주요 사실과 마찬가지로 그 적용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철회할 수 없다. 요것을 계속 물어보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이 포인트는 차용증 등에 대해서 자백했다. 그다음에 그 뒤에 변론 언제 그것에 대해서 자백을 취소, 철회했다. 라는 류의 상황 설정이 질문이 되고, 또 하나 거기에 있어서 이러한 형식적 증거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처분문서라고 부르는 우리의 차용증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 증명력도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특별한 사실. 그 두 가지가 계속 물어보는 상황이죠. 이렇게 해서 청구 원인 사실의 부인에 대해서 지금 증거로 쓰이는 서증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피고가 그 부인에 이어서 이제 적극적으로 자기 주장을 치고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여러분이 뭐 이미 다 알고 있지만 항변이라고 부르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례형이든 아니면 지금 기록형이든 이 부분을 우리가 분석을 해서 이제 결론으로 가는 과정에 자기가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이 훈련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요건 사실에 있어서 그 틀을 만들어 놓고 원고의 청구 원인 사실에 대해서 예상되는 항변을 평소에 이제 계속 우리가 확인해가면서 공부해주고 있다가 실제 문제에서 그런 면을 자기가 포착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원고의 청구 원인에 대해서 청구 원인 사실을 피고가 부인하듯이 항변 자체에 대해서 피고가 항변 사실을 부인하게 되면 이 항변 자체에 대한 주장 증명 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니까 피고가 증거를 신청을 하겠죠. 예컨대 증인을 신청한다든지 증거 서증을 신청한다든지 해서 그것에 따라서 다시 사실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원고가 양립할 수 있는 사실을 치고 들어가서 재항변을 하면 이쪽에서 이 재항변 사실을 부인한다든지 또는 이쪽에서 다시 원고 측으로 재재항변을 치고 들어가죠. 이것을 갖다가 계약을 갖고 본다면 이렇게 되죠. 계약의 성립, 계약이 체결됐죠. 그럼 체결됐다는 중에서 나오는 항변이 뭐예요? 뭐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라든지 착오로서 취소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예상해서 여기서 망을 치고 기다려야겠죠. 그러니까 계약이 성립한 단계에서 여기 발생을 장애시키는 권리 장애 사유 이 부분에 대한 민법에서 배운 통정허위 표시, 착오, 사기 이런 것들이 무효사유, 취소사유로 자주 쓰이는 방어 방법이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이 어떤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죠. 계약의 효력을 발생하는데 그 권리를 그래서 행사할 수 있는데 그 효력에 따른 권리 행사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행사를 저지하는 것 중에 자주 쓰이는 게 유치권 항변 쓰이고 그 다음에 보증 단계에서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 예상되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게 동시이행 항변권이죠. 동시이행 항변. 매매 계약에 있어서 동시이행 항변권은 매매 대금 지급 청구에 대해서 한쪽은 매매 목적을 내놔라라는 동시이행 항변이 되고 예컨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에 대해서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듯이 이쪽에서는 뭐예요? 임대차가 정리됐으면 보증금 돌려줄 테니까 주기는 니도 같이 상환으로 나한테 동시이행으로 나한테 그 빌려줬던 물건 내놔야 되는 거 아니냐 로 동시이행 항변. 그래서 아까 이 동시이행 항변 때문에 다시 또 얘기하지만 양수금 보증금을 양수하는 사람의 청구에 대해서 피고로 몰린 그 임대인이 그런 방어를 쓸 때 할 수 없이 임대인의 그 경우는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대의 청구함으로써 그것을 갖다가 보증금 반환을 받기 위해서 동시에 항변으로 내세워진 것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인도 청구에 대해서 대의권에 의해서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임대차 종료를 원인으로 한 인도 청구권을 양수금 그러니까 보증금 반환 청구를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양수받은 사람이 대의 행사에서 내므로써 동시에 항변을 봉쇄시키는 이런 틀에서 문제가 물어보는 것을 자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저지 항변이 있고 권리 행사가 이제 가능하게 됐을 때 소멸 사유로서 우리가 주로 쓰이는 게 소멸시효와 변제죠. 소멸시효와 변조. 그다음에 주체가 명령돼서 소멸한 것은 채권 양도겠죠. 그래서 이런 것으로서 소멸 사유에 대한 항변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사건 유형별로 분류한 건 아니고 일반적인 방어 방법으로서 항변이 권리 행사 장애 사유, 그다음에 권리 행사 저지 사유, 그다음에 권리 행사 권리 소멸 사유로서의 항변의 세 가지 항변을 이렇게 그려놓고 이 시간적인 흐름을 도표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변론적 결심까지 판결함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런 소멸시효에 있어서 나왔을 때 얘기하는데 시험 문제 자꾸 물어보는 게 뭐예요? 법률의 해석 적용은 소멸 법원의 직책이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문제 보면 그것은 3년의 소멸시효에 걸려야 됩니다. 또는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뭐 그런 채권입니다. 라고 방어를 펼치는 얘기를 등장시키고 실제 그 채권의 소멸시효가 몇 년이냐가 이제 중요하게 따져져야 될 것 같은 류의 방어 방법이 등장하는 문제가 한두 문제씩 있었어요. 그러면 그 어떤 지금 문제가 되는 채권이 몇 년짜리 소멸시효에 걸리느냐는 법률의 해석 적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채권 관계가 무슨 물품대금 채권이냐, 예상대금 채권, 그러니까 예상대금 채권이냐, 뭐 상인상이 뭐였냐는 주장을 해야겠지만
그런 사실이 정해진 상태에서 이게 몇 년짜리 시효가 적용되느냐는 누가 할 일이에요? 법원의 해석 적용에 의해서 할 일이죠. 그러니까 그건 당사자가 주장은 하는 걸 막지는 않지만 주장 여하에 관계없이 법률의 해석 적용은 법원이 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에서 그런 상황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의 해석 적용은 법원의 직책이다라는 점에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표화시켰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머릿속에 시계적으로 머릿속에 입력시켜놓고 있고 이제 사안을 찾아야 되는데, 다만 이제 요건사실 측에서는 분쟁 유형에 따라서 자주 쓰이는 방어 방법을 예상되는 한문이라고 해서 해놨던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분쟁 유형별 요건사실이 이해 17면이라는데 한번 봐. 기록정책 말고 유형별 측에 뭘 하려고 했냐면 사례네. 요건사실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걸 보려고 했네요. 그림을 샀는데 대금을 추가해야 되는데 뭔가 소금 같아서 안 주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한 사람은 대금 왜 안 내놓냐고 이런 싸움이네요. 그죠? 여기를 내가 XY로 표현했는데 실제는 자불로 표현되는 게 더 일반적인 거다. 그래서 그림을 지금 한 사람 입장에서는 왜 대금을 안 치르려고 하는 거예요? 속은 것 같다라는 거죠. 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거죠. 하여튼 산 사람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산 사람 입장에서는 일단 이 청구를 하기 위해서 근거 조문은 아까 564조라고 했는데 563조인가 보네요. 민법 563조에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습니다. 그 효력이 이 매수인 입장에서는 그 매매 목적을 인도하라고 되고, 매도인 입장에서는 매매 대금 청구권이 생긴다가 그 효력이죠. 그랬을 때 우리 아까 상황은 X가 매도인이고 Y가 매수인이니까 X가 지금 매매 대금 지급을 구하고 있고 Y는 속았다고 해서 지급을 안 하려고 하는 그 사안이네요. 지금 X가 매도인이고 Y가 매수인이네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매매계약의 체결 사실만을 X는 일단 주장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건사실에서 보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매매대금 지급 청구를 구할 권리가 생기고, 매매계약 체결에 따라서 매수인에게는 이제 목적물 인도 청구가 생기는데, 그게 563조에 민법 563조에 그 효력이 생긴다의 그 효력인데, 이 경우에 주의할 것은 요건사실 여러분이 쓸 때 순수하게 지연손해금을 따라 붙이는 거가 아니라면 교과서 요건사실 책 등을 읽을 때 뭐만 주장하면 된다? 매매계약 체결 사실만 주장하면 된다. 매수인의 입장에서, 매도인의 입장에서 반대급부에 대한 이행을 또는 이행이 제공을 한 것을 그 단계에서는 주장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상대방이 동시이행항변으로 제출해서 써먹을 것이지 스스로는 매매계약 체결 사실만을 주장하면 되고, 자기 급부를 상대방한테 이행 제공했다든지 하는 것까지는 주장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틀이죠. 지연손해금 등에 있어서의 문제까지 따라 붙인다면 어차피 자기가 이행한 것을 주장해야 되니까 처음부터 같이 주장할지언정, 순수하게 매매대금 지급 청구를 할 때는 매매계약 체결 사실만을 주장하면 된다. 상대방이 매매대금 지급 청구에 대해서 상대방이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동시이행항변으로 주장하니까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근데 실제 소송은 또 우리가 맨날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 주장, 그 다음에 피고의 방어방법으로서 항변 사실 주장, 그래서 어떤 게 청구원인이고 청구원인으로 주장할 것이 뭐까지인지를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그것을 익히게 하는 게 요건사실 틀인데,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도 여러분은 지금 그걸 또 맹신하고 있는데, 이미 그게 일본에서 사법연수원에서 교육틀로 갖춰진 건데 부정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타나있고, 모든 세상의 분쟁이 이 요건사실 틀에 갖춰서 그런 청구만으로 구성하는데 빠져들어서
나머지를 못 보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항상 그러니까 실무가들은 청구를 설정해 놓고 그 청구를 뒷받침하는 요건 사실, 즉 요건 사실이라는 것은 지구를 치면 이런 지붕 꼭대기에 이 청구인데 이 청구를 뒷받침하는 기둥들이라는 거죠. 이 기둥들이 4개가 받침을 해주셔야 이런 집의 꼭대기에 청구권이 나온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사실들 중에 의미 있는 것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모든 사건들 중을 예컨대 법관 판단자는 이 기둥만을 골라 잡는데 골몰한 거예요. 그러면 이 기둥으로 내세워지는 만한 사실 아니면 다 짜여버려요. 제거돼요. 근데 그런 것 중에 의미 있는 게 사실은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벌어진 사실에서 이 기둥 세울 것만 쫓아가 자꾸 그것만 보려는 거예요. 근데 그거가 아닌, 기둥으로 내세워질 게 아닌 부분서 의미 있는 사실이 사실은 있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건 다 잘라줘요. 그래서 딱 여러분들 지금 뭐예요? 소치할 쓸 때 요건 사실에 입각해서 써라 뭐 이런 류의 제시문이 나올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주구장창 사실을 다 써주면 안 되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면 이 핵심적인 기둥만 뽑아내라 지금 그걸 하는 거예요. 물론 그건 되게 중요한 훈련이에요. 이 청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이 뒷받침되는 기둥을 뽑아내라는 되게 논리적인 훈련을 시키는 건데, 기둥으로 뽑아지지 않을 위해 사실되는 사유들은 다 죽어도 되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그게 실제 점수의 시험에서 보면 그런 말 쓰면 안 되느냐? 난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내가 또 이런 말 하면 좀 또 어불성설 같은데, 그걸 자꾸 가리키거나 그것을 갖고 채점하는 사람 입장에서 또 그런 것 같지 않다고 그래서 혼선을 주는 것 같은데, 사실은 어떻게 되세요? 아까 매매대금 지급 청구를 하는데 뭐 자기 거 이해한 걸 굳이 먼저 말을 하면 뭐가 또 안 되고 틀렸어요.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그건 항변사실이다, 동시에 항변할 거다. 자기는 매매계약 체결 사실만 말하면 되는 거지 자기 거 이해한 것까지 뭐 굳이 왜 밝히냐. 상대방한테 미리 다 공개해놓고 왜 싸우냐 뭐 그런 류인데, 그럼 내가 얘기할 때 여러분이 어렸을 때 막 싸움할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태권도 암만 배워서 진짜 태권도 배워가지고 뭐 우정권 한번 받고 상대방이 막 가운데니까 왼쪽 쪽으로 딱 들어, 또 이렇게 막 아래맞기 딱 하니까 그럼 옆발차기 탁 나가고, 이렇게 태권도에서 배웠죠. 근데 실제 싸울 때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싸웠죠. 이렇게 막 싸우고 하나 맞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내가 말하는 건 이렇게 서로 공성이 딱딱딱딱 맞춰져서 하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구잡이도 사실은 되고, 마구잡이해서 물론 마구잡이하다가 괜히 안 할 말 먼저 해가지고 책 잡혀가지고 역공당하고 그럴 수는 있겠죠. 막 하다가 허점 보여서 그러는 거 있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허부적대면서 쏴붙이는 게 맞는 거잖아요. 자기가 쏴붙이시는 거. 그걸 기다렸다가 거기서 나오는 거 보고 쏴붙이고 또 나오는 거 쏴붙이고 이러는 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위한 또는 논리적인 틀을 위한, 그 다음에 시험 점수의 포인트 때문에 이 틀을 익히라고 하는 거지, 논리적인 건 맞아요. 이렇게 논리적인 건. 논리적인 훈련이 되는 건 맞는데 실제는 그렇게 막 딱딱딱딱 맞춰서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하진 않고, 그 다음에 그 자체도 또 학설상 논란이 있고, 이게 과연 항변사실이냐 청구 원인으로 주장해야 되느냐 이 싸움도 있게 하기 때문에 그런 훈련 틀은 맞는데 꼭 긍정적인 면만 있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요건 사실로서 지금 그림에서 말했던 이런 기둥으로서 축을 이루는 거가 아닌 사실은 그냥 다 진짜 삭감하고 없애버려도 되는 거냐의 그런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경우에는 그래서 8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라는데, 하여튼 이런 요건 사실적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지금 싸움을 하는데 8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착오에 대해서 이제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느냐, 동기에 착오가 있었느냐, 이런 것에 있어서 이제 여러분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관계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뭐 꼭 그랬던 건 아닌데, 종료 문제는 착오라는 것에 대한 판단을 사실관계를 갖고 여러분한테 시키지 않고 그냥 착오가 있어서 취소하였다 이렇게 주어지는 류의 문제가 많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여러분이 그런 사실을 다 포착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문제도 뭐 그런 사실관계를 판단해서 할 부분이 있는 류의 문제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었지만, 종래이트는
일단 착오로 취소했다 이런 식으로 주어지고 시작했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이런 판단까지도 이제 찾아내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Y가 샀고 매수인이고 X가 팔았는데 Y가 트집 잡아서 대금을 안 주니까 X가 대금 지급 청구를 하는 것이죠. 지금 Y가 왜 트집을 잡는 거예요? 뭔가 속였다라는 거죠. X 매도인이 속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Y는 대금을 주고 싶지 않은 거고 X는 매매 계약 체결 사실로만으로 대금 지급 청구를 하는 거고 Y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뭐야겠어요? 속아서 샀다, 뭐 사기나 뭐가 착오를 일으켰다, 착오로 샀다 이런 등등을 주장해서 여기서 진단은 뭐를 하겠어요? 무효사유, 취소사유 이 주장을 해서 계약의 성립 다음에서 효력 발생 요 단계를 끊으려고 하는 거죠. Y는. 그러면 계약의 효력이 만약 발생하면 자기 입장에서는 매매대금을 치러야 되잖아요. X는 매매대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해서 그것을 차단시키려니까 Y 입장에서는 계약이 착오로 인한 것이다. 내지는 취소로 사기로 인한 것이다. 라는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이런 주장을 펼치겠죠. 그래서 그 싸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착오의 경우에는 뭐 108조, 109조 그쪽에 가서 보면 윤벌 그러나 그 착오가 소유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할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중대한 과실. 그러면 이쪽에 Y가 중대한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그럼 이 Y 중대한 과실이 있냐 없냐가 여기 싸움이 되겠네. 그거 중대한 과실은 여러분이 민법에서 소송법에서 이제 배웠을 때 무슨 얘기했어요? 과실 그 자체가 요건 사실이냐, 준요건 사실이냐, 과실 그 자체의 판단에 근거가 되는 개개의 어떤 사실 등이 요건 사실이냐, 뭐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를 여기에 잘 생각해서 그래서 중대한 과실이라는 것은 어떤 법률적 개념이니까 그 과실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그 과실이 있다 없다라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 작동으로서 여기서 평가 근거 사실과 평가 장애 사실이라는 말을 써요. 평가 근거 사실과 평가 장애 사실. 그러니까 과실이 있다라고 평가를 근거 짓는 사실이 있고 그렇지 않다라고 깨는 장애 사실이 있고 그래서 평가 근거 사실이 제한변 사실로서 중대한 과실이 있다라는 거고 제재한변으로 Y는 중대한 과실을 장애시키는 그 과실을 장애시키는 그런 사실을 펼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109조에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부분에 대한 싸움이 추가적으로 제한변과 제재한변으로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요건 사실을 가지고 배워야 되는 것이 기존의 문제에서는 착오에 의해서 취소가 있다라고 주어지는 경우의 문제 유형이 일반적이었는데 이 경우는 이제 요새 문제는 그렇지 않다. 요즘 문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요건 사실을 여러분이 분석을 해가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 게 실무적으로 실전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요건 사실에 대한 이야기는 잠깐 봐줘요. 요건 사실 2에 17면 책에 나온 문제 보면 Y가 매도인의 이름 대리인이라고 보이는 사람이 개입을 했죠. 그래서 Y가 구입을 하고 Z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그래서 X가 Y가 지금 구입한 사람이고 X가 이제 한 사람인데 Y에게 대금 800만 원을 지급한다 뭐 이런 사례였죠. 그런데 중간에 Z가 껴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이야기를 다시 하는 건 하나 읽어보니까 오자가 있는 것 같은데요. 만약 혹시 갖고 있는 사람은 책에 박스의 밑에서 네 번째 D하백 것으로 볼 수 있는 서명에 대해서 D하백이 아니라 흐름을 보니까 A하백으로 되어 있네요. A하백 박스 속에 밑에서 네 번째 쪽에 보면 어제 사실 17면 그래서 이 경우는 X가 Y에게 대금 지급 청구를 하는데 지금 Z라는 대리인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상태에서 이제 계약의 성립 등을 본다면 계약이 제대로 성립했느냐 즉 지금
대리인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의 성립 여부를 문제 삼을 수도 있어요. 여기 본다면 계약의 성립에 있어서 대리인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대리인의 대리권이 현명을 했다든지 이런 상황이 제대로 나타나 있는지, 그다음에 정당한 대리권이 있는 것인지 등의 대리의 요건 상실이 게재돼서 다른 사안이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는데 대리인이 등장하니까 계약의 성립 부분에서는 대리권이 유효하게 있는 건지 등을 혹시 다툴 수는 있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크게 문제를 안 삼는 만약 Y로서는 대금을 치르는 데 대해서 이제 X가 대리인을 통해서 Y가 내서 대리인을 통해서 물건을 팔았고 했을 때 이제 그런 점을 서로 간에 계약의 성립 자체를 부정하고 싶으면 다투게 되겠죠.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될 것 같지는 않는 상황으로 본다면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의 효력이 일단 발생하는 데 대해서 취소 사유로서 이 경우는 이제 착오가 있었지 않냐라는 109조의 착오 사유를 주장하겠죠. 그래서 그 점이 이제 논란이 되고 만약에 다른 사안은 없는데 혹시 취소 사유로서 사기 등도 문제가 되지 않는가. 원래 그림의 가치가 이제 원래 그 유명한 화백의 그림으로서가 아니라 가짜 그림이 아닌가 이런 등에 있어서 사기도 문제될 수 있다. 그런 설명이죠. 그래서 만약 그런 점이 통과된다면 이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고 매매 계약이 효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 매수인 Y에 대해서 그림의 매도인 X는 대금을 청구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지금 그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라는 건데 이 착오를 둘러싸고 109조 단서이랑 단서에 보면 이제 착오를 일으킨데 중과실이 있었었냐 이런 등등에 있어서 주문 때문에 그 부분에서 서로 물고 늘어지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변과 이제 착오에 대한 항변 사유에 대해서 이제 다시 재항변으로서 주장되고 또 재재항변으로서는 그 판단에 근거되는 장애 사유를 재재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죠. 실제 우리가 시험 문제로서는 사실을 확정하는 게 실제 사건에서는 대단히 중요한데 시험 문제에서는 물어보기가 쉽지 않아요. 왜 물어보기가 쉽지 않냐면 판단이 A로도 될 수 있고 B로도 판단이 될 수 있으면 이 어떻게 본다면 실력을 더 산수적으로 따져주는 데 있어서 불편하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우리가 기존의 이 지문을 통해서 본 거는 기존의 민법 문제가 착오가 있어서 취소하였다라고 해서 시작하는 것에 비해서는 착오 사유 같은 것을 제시된 지문에서 이제 포착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과연 이제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부분은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저렇게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놓고 판단하라라는 류의 질문을 내던지기에는 문제가 쉽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판단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류의 어떤 쟁점이 있는 질문은 사실은 방어 방법 등으로 과실이 있어서 할 수 없다 이런 문장이 있지만 과실 부분에 대한 판단을 냉정하게 하는 것이 질문으로 주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중에 질문의 대다수는 과실 여부가 사실은 문제가 안 되는 종류의 문제인데 과실 여부가 문제가 안 되는데 마치 과실 자체가 문제가 따져서 될 듯이 제시되고 있는 그런 류의 문제도 있다라는 상황으로 미리 선입관적으로 문제를 보면 돼요. 즉 과실 여부가 사실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인데 마치 따져야 되는 듯이 지문을 제시한다. 그런데 사실은 과실이 요건이 아닌 것이다. 왜냐하면 과실이 요건이라고 전제한다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이 쉽지 않은 판단하는 문제인데 그것은
실제 분쟁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해서 실제 사실 인정이라는 실제 분쟁에 있어서는 사실 인정이 상당히 중요한데 실제 분쟁에 있어서는 사실 인정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 다음에 싸움의 관건은 사실은 거기서 결정날 수도 있는 건데 시험상으로는 체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A라는 사실 인정을 되든지 B라는 사실 인정이 되든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우열을 가리는 류의 문제를 낼 수만 있다면 참 좋은 문제인데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기존의 류의 문제에서는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라고 주는 것에 비해서는 이제 사안을 포섭해서 착오로서 이것을 구성을 해서 살펴보는 것까지는 테스트하는 것에서 진일보했는데 과연 이제 어떤 판단에 있어서 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느냐의 부분은 아니고 사실 자체를 잡아내는 능력을 보긴 하는데 그 사실이 정해지면서 법률을 해석 적용해서 어떠한 효과를 끄집어낼 수 있느냐 그걸 테스트하는 정도에 그치는 거지 사실 확정 자체를 테스트하기는 쉽지 않다.